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비가 오늘도 조금 내리고 있네요. 자,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시장에 경계감이 좀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쏟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한 걸음 멈춰서서 보려는 그런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긍정적인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죠. 있다는 점, 이게 우리 시장의 상단을 가로막았던 그런 악재들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환율은 어제도 환율 협상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죠. 앞서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유효한 여건이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시장을 봤을 때 오늘 파월 의장의 언급대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30물 같은 경우는 거의 5%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10년물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4.5%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가치도 떨어지고 또 국채금리도 떨어져서 재정 적자 문제, 그다음에 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관세 적정도 그 일환이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관세로 돈을 벌어서 감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걸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의 트럼프 대통령의 큰 전략이 국채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금리도 별로 안 떨어지고 연준도 금리를 별로 내릴 것 같지 않고 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도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고 좀 뭔가 불안한 구석들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마다 역시나 가격 인상에 대한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잡힐 듯 하면 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노이즈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예, 거대 담론을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미시적인 얘기로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어제 화장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먼저 보시죠. 오늘 표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좋네요. APR, SMPG, VT, 코스맥스, 실리콘2, 한국콜마. 예, 최근에 한 달간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올랐던 종목들 쭉 있고 저 오른쪽 끝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오른쪽 끝에는 클리오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뭘 많이 떨어졌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이랑 갑자기 갖다 붙여놓으니까 무지하게 떨어진 것 같죠. 좀 상대적인 일종의 박탈감 느껴질 법합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런 평가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들 APR, SMPG, VT, 코스맥스, 실리콘2 이런 회사들, 한국콜마까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APR 같은 경우는 좀 유난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1분기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고 이거는 작년에 화장품주들 급등했을 때와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 결국 이 두 가지 팩트를 해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워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장사해가지고 주가도 올리고 실적도 올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밖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그다음에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표에서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주들을 앞으로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의 어떤 단초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무풍지대와 관련돼서 역시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주죠. 근데 증권주도 역시 앞서 화장품주랑 비슷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률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그랬죠. 어제 한국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한투 증권이 가장 덩어리가 크니까요. 5% 넘게 주가가 올라서 93,0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밑에 이제 증권사들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있는데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는 0.7%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가장 증권 중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1분기 증권 실적을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은 역시 대형주들이 괜찮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한투, 미래에셋 등이 선방을 했고 삼성하고 NH투자증권은 그냥 쏘쏘했습니다. KB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도 주가가 좋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채권운용 트레이딩 성과 이게 좀 좋았다. 채권 투자에서 낸 수익이 좀 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한투 같은 경우고요. 영업이익이 전년비 32%, 미래에셋은 50%나 영업이익이 좀 올랐습니다. 반면에 KB증권은 이 IB 쪽, 뭐 채권이나 이런 그 트레이딩 쪽보다도 IB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 19%나 20% 가까이나 줄어드는 등 결국 이제 IPO나 이런 쪽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죠. KB증권이 1분기에. 그래서 5대 증권사 중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이제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증권사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에 어쨌든 거래가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일테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국장은 이제 뭐 국장을 떠나는 건 뭐 지능순이다 이런 뭐 진짜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픈 소리였는데 올 들어서는 오히려 국장이 미장보다 훨씬 더 좀 낫고 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고 봤을 때 증권사들은 올해 괜찮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볼 법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시점, 그다음에 종목 픽을 할 때는 역시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서 뭐 예를 들면 지나치게 올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굳이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이런 수치들을 잘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한진칼랙입니다. 이틀 상한가 기록을 쫙 올라갔죠. 상한가 기록을 하고 어제 마이너스 17% 이제 되돌림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 근 70% 올랐던 거 생각하면 17% 내렸다라는 거 가지고 뭐 굳이 또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익을 실현한다는 전제입니다. 호반건설이 지분 확대를 일단 단순 투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호반건설이 경영권 확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더 튀었겠죠. 일단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자사주를 우리사회 조합 쪽에 넘기면서 0.7% 의결권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델타항공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우호 지분이 25%가 넘습니다. 그거를 조원태 회장 지분이랑 합하면 대략 4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사실 4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 뭐 분쟁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뭐 고려아연 이 경영권 분쟁 사태하고는 뭐 사실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진칼의 이 급등세, 이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에 따른 급등세는 이제 사실 어제가 마무리의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는 오너 남매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콜마 주가가 1%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앞서 화장품주 말씀드렸지만 한국콜마 주가 최근 한 달 동안 15%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결국은 이 내부 간의 경영권, 남매 간의 경영권 갈등 이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콜마의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 5%포인트 이상은 이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좀 잡지 않았을까,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경쟁사 같은 ODM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달도 주가가 21% 올랐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실적은 둘 다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생채기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함께 체크해보고 주요 일정들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6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의
이 독주가 이어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흉고르게 들어간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우와 S&P 500만이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의 가격 하락이 일제히 나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은 오늘 증시에서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애플을 언급하면서 미국 안에서의 투자 이어가라라고 약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애플은 그에 화답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4%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UAE에서 100만 개가 넘는 칩을 수출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중동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다 보니까 또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일단 엔비디아는 0.3% 정도 오늘 오히려 주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증시에서 오늘 중요하게 작용했던 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놓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PPI가 오늘 발표가 됐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를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실제치가 마이너스 0.5%로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전망치가 0.2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망치와 실제 데이터가 큰 거리감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증시에는 강한 반등의 재료가 되어주진 못했고요. 또 중요했던 건 소매 판매도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실제 데이터가 0.1%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의 상승이 있긴 있었는데 전월이 워낙 급격한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0.1%라는 수치가 시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사재기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월 소매 판매가 급등했었는데 4월에는 관세 사재기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됐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월 대비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간밤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주요 월가 인사들의 발언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간밤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공급 충격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급 충격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훅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올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뚝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시장엔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고용이 잡혀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은 고금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안에서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JP모건의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중동 방문과 함께 급등했던 뉴욕 증시 주 후반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일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는 만큼 변동성에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업 경기 활동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일정으로는 빅테크들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잡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19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일은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보통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나 제품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과 변동성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통상장관회의에 대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프리마켓 열어서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한질칸이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넥스틸도 7.6%로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시장 상황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좀 쉬어갔던 로봇 관련주들이었죠. 오늘 로보티즈가 장전에 2%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먼트 결제사인 다날 같은 경우도 7%대 강세 흐름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가운데 어제 쉬어갔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까요? 개장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네. 이 종목이 조금 낯선 게요. 과거에 이제 에스텍 파마. 에스텍 파마가 네, 폴라리스로 네,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폴라리스 네.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일단 폴라리스 AI 파마라고 이제 개명이 좀 됐고요. 네. 최근에 이 폴라리스 AI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같은 그룹사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를 볼 텐데요. 네.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된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기업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 커넥트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파트너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커넥트라는 것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엔비디아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가 AI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비보존 이제 그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가 생길 것이다. 과거보다는 좀 약간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 현재 뭐 엔비디아 N자만 붙어도 움직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엔비디아 좀 이름값을 하면서 커넥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가 급등을 좀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묵직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도 강하게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가고 3일 네. 연속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네. 어제 이제 굉장히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는데 이날은 사실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따라잡았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든 이 3일 동안에 이걸 팔아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 마지막 날 고민 많이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체결 강도 신호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네. 일단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체결 강도 풀려 있지만 5일 체결 강도가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상한가에 샀어도 중간에 흔들릴 때 좀 약간 그 체결 강도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풀렸습니다만은 상한가에 준하는 어떤 뭐 수익률 혹은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5월 13일에는 오히려 일주일 체결 강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네.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는요, 시장에서 좀 조정을 내 종목이 받았을 때 언제 매도해야 되는,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신호를 또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IPNF 이 종목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좀 약간 네. 낯설죠? 네. 이름도 좀 약간 입에 붙지가 좀 네. 않습니다. 근데 분체 이송 장비 만드는 우리나라 거의 원탑인데 분체 이송 장비. 그건 뭐예요? 분체 이송 장비가? 분체, 네. 가루죠, 가루. 아. 가루를 이제 이송할 때 이제 모든 이제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소재 기업들은 네. 이 가루를 이제 그 관을 통해서 많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거의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실적은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DYPNF 뭐 30억 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997억 영흥 발전소 환경 설비를 수주를 했다. 뭐 발틱 프로젝트는 이제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반영의 전방 산업.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25% 하향 조정한다라고 최근에 네. 좀 나왔는데 현재 주가 대비 7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약간 재밌긴 네. 한데 뭐 나름대로 근데 이걸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은 일단 뭐 2분기쯤에 좀 약간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뉘앙스의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화학이나 2차 전지와 연관된 그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목표 주가는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선 보고 있는 네.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저희 주가 위치를 볼 텐데 어제 굉장히 강했네요. 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네. 15%가 조금 안 되니까 고가권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 근처까지 상승률이 나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차트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일 때 누군가 이렇게 사라라고 콕 집어주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체결 강도가 신호를 어. 확실히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하게 바로 전날에 체결 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됐을까요? 13일 날 나왔고요. 네. 네. 잠깐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네. 여기 그 3일 전이죠. 어제 기준으로 아주 네. 작은 양봉일 그럼 때. 신호가 더 좋을 때 나왔네요. 그렇죠. 더 네. 좋을 때 나왔죠. 네. 네.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1%도 안 올랐는데 체결 강도가 이제 200을 넘게 기록했다라는 건 그러네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때 바로 진입은 안 하더라도 이 기업에 뭔가 좋은 일이 있나 혹은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이제 찾아보는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어떤 체결 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5% 그다음에 14% 이상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은 이날 진입했다라고 하면 2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이 나올 자리에서 DYPNF의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습니다. 네, DIPNF 같은 경우에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인데요. 네. HMM이 이렇게 엮인다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네. 정치 테마주로 좀 이제 또 엮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기는 덩치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몇 개의 어떤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2조 규모 자사주 취득과 함께 주가 상승.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관세 전쟁에도 해운 실적 견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타이틀이에요. 일단 1분기에는 관세와 관련이 없었고 네. 관세 관세 전쟁 애도가 아니라 관세 전쟁 때문에 1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좀 보거든요. 2분기 거를 이제 땡겨 올 수밖에 이제 네. 실질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수입이나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분기는 사실 나쁠래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약간은 또 뉘앙스적인 문제긴 합니다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해운주가 사업 다각화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쪽
양쪽만 하는 해운사가 어떤 뭐 벌크선으로 이제 벌크선 하던 기업들이 이제 또 컨테이너선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는 네. 건 이제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벌크선은 일단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네. 이런 식이죠. 그 양적 성장을 할 때 네. 벌크선은 굉장히 많이 운임이 올라갑니다. 과거에 중국이 2010년도 전후에서 전 세계 네. 철강석을 한 거의 70%를 빨아들이듯이 다 갖고 갔을 때 벌크선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벌크선 운임이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네. 거의 탑 수준의 수익률을 네. 좀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필수품 같은 경우 뭐 H&M은 컨테이너에 강한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비행기로 나눕니다. 네. 이제 H&M 같은 경우 호실적 부산 이전, 요게 이제 앵커께서 방금 전에 이제 짚어주신 그 네.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H&M에 원래 뭐 저기 뭐 부산에 본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데 이거를 왜 오. 옮기냐? 이제 뭐 그 북해 어떤 그 노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항에서 어차피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미리 준비를 하자. 그다음에 뭐 H&M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부산으로 옮기면 필요한 인력들이 아마 H&M을 많이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사는 부산에 있고, 아니 서울에 여의도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본거지가 있긴 한데 아예 그냥 옮기자,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최근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도 그에 따라 좀 반응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기가 막힌 자리에서 신호가 좀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 4일 연속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갭이 너무 떠 있어서 좀 약간 그 조정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가장 좀 드라마틱한 그러네요, 일단 네. 만든 듯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가 나온 걸 한번 볼 텐데 우선 근데 중장기 체결 강도는 미리 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일 한 달 체결 강도는 100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수급은 아직은 뭐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오늘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유지해 주겠죠. 이건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그 전에도 잠깐 들락날락 하긴 했었습니다만 조정 받을 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바로 요 날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앞서서 볼 수 있었던 요 이제 살짝 전일보다는 살짝 강보합이거든요. 하지만 음봉 보여준 날인데 그날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일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간 다음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5거래일째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빅샷으로 좀 말씀드렸던 기업들 주가의 퍼포먼스가 얼마큼 나고 있는지 체결 강도가 정말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수익률이 좀 네. 특징적인 종목군들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빅샷 시간에 소개시켜드려서 이제 오른 종목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를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은 것들, 네.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상한가한 재료를 우리가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네. 그거 먼저 기사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진칼을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체결 강도가 너무 특이해서 맞아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 너무 특이해서 혹시 뭐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된 재료가 있나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서치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이러한 재료로 일단 한진칼이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좀 잘 뽑아줬고 어제 좀 떨어진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고가권 기준에서 그래도 116% 정도 한 달 조금 더 걸렸네요. 나름대로
저는 이런 흐름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나름대로 주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진칼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요. 왜 하필 여러 가지 항공 관련주 중에 한진칼이냐라고 네네네. 이야기 드렸었는데 체결 강도가 너무 특이하니까 우리가 이슈가 뭔진 모르겠는데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네. 종목 실리콘투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네. 사실 화장품 기업 중에 뭐 짠 특이한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올라가지 않은 이제 체결 강도에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할 때 나름대로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고점 기준에서 68%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9일 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렸던 실리콘2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이것도 기억이 이제 나네요. 그 네. 어떤 주식마다 굉장히 네. 애착이 가는 주식이 있잖아요. 우선 표정부터 좀 달라지셨어요. 네. 저희 이데일리에서 우리나라 네. 전 증권방송 통틀어서 제일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방송 같은 데서 회자를 하고 있지만 회자가 네. 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한 어떤 뭐 없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승 조정 네.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시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약간 역시 그 상장돼 있는 제네럴 네.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이제 보험 관련돼서 가입시키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 좀 일단 좀 더 열어두고 뭐 차트만 봐도 지금 진입해도 이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도 이사님이 좋아하는 느낌의 차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주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막 상한가 네.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요거 들고 올 때도 제가 항상 의아하게 좀 쳐다봤던 네,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이게 뭐지? 네.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시고 나서 무려 56% 네. 네, 수익률 좋은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네. 역시 뭐 올라간 날 뭐 사도 괜찮긴 네.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정받았을 때 이날은 이제 장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소개시켜드린 날은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결 강도 계속 유지가 됐고 이제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시장 정말 힘들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 준 다음에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는데요. 52% 이제 미래에셋 정도의 어떤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에서 50%가 넘는 수익률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주들이 뭐 다 좋았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도 그중에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52%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흔들릴 땐 같이 흔들렸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빠른 회복의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빅샷에서 이야기해 드린 그런 종목들 4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부담되실 것 네.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의아하게 봤네요. 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우리가 보통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최악이 지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주식시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 5G 스타주 중에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에서는 아직도 앵커께서 약간 갸우뚱하실 정도로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저 3년째 최악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좋은 네. 소식도 들려오고 네. 분기 실적도 조금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어떤 부분 네. 보면 좋을까요? 광 네. 트랜시버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위쪽에 일본 엔티티, 유선 네트워크, 네. 이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광 트랜시버 공급. 광 트랜시버가 뭐냐면 앞에 이제 광은 이제 뭐 빛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빛을 통해서 그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트랜시버, 그게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기업이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독보적으로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1분기 잠정 매출 141억, 전년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매출 141억, 전년비 73%. 얼마나 전년에 안 좋았으면은 매출 네. 141억이 이제 73%가 오른 건지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갔으면 이게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주주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럼요. 올라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이 또 5G 대장주 역할도 했었던 그렇죠. 기업이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가 역시나 바닥 딛고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네, 볼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차트인데 네. 한 3년 차트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 언젠가라고 이제 확인하기 힘든데 저는 이런 식의 좀 단기간의 반등 후에 좀 약간 플랫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더 뺐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바닥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네. 나온 기업이라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거기 저점을 깨고 어떤 더 내려간 흐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분기 실적이 조금 덜 개선되고 나빠지고 있고, 있고 네.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계약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거래 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드디어 10,000원 선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네, 의미가 있고요. 네. 7만 주 정도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네.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의 가장 높은 거래량이고 당일 체결량도 263, 네. 일주일 체결량도 160. 전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일주일 이상.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들어가 있어서 거래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그 돌다리를 두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G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이솔루션이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한번 끊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실 네. 차트상으로 좀 약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네, 이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저는 한 이제 전 고점 기준으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좀 팔고 KMW가 같이 움직이면 네. 그때 저는 오이솔루션을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종목이죠. 네. 사실 이 실적에 이 정도 그러니까요. 주가 어떤 흐름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마이크론보다 네. 하이닉스가 뭐 여러모로 봐도 그 시가총액이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몇 배가 많은 기업이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네. 일단 마이크론은 뭐 미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게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분기 미국에서만 12조 원 매출. 이건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당연히 엔비디아 쪽이 있으니까 네. 뭐 HBM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네. 좋은 실적과 어떤 뭐 호재가 있어도 네. 요게 안 들어오면 수급에 안 들어오면 이제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돌아온 외국인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일서부터 이제 14일까지 1조 원을 샀다. 밑에 보시면 뭐 APR이나 에너빌리티도 많이 사고는 있긴 합니다만 독보적으로 네.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BM이 사실 그 실적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항상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중동 쪽으로 엔비디아가 계약 소식 전해진 만큼 네. SK 하이닉스의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실적 좀 더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 하이닉스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실적을 볼 때 네. 전분기에 만약에 1조 원이었다. 근데 2분기에 1조 1,000억 원. 이러면 사실 주가가 실적 갖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5천억에서 뭐 1조 원 이 정도 돼야 움직이지.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뭐 어떤 물량으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거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적으로 좀 약간 뭐 어떤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동안에 올라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게 반대로 움직였기 네.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네. 꺾고 올라갈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네. 봤으면은. 근데 체결 강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어제 기준으로 거의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하이닉스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단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데 네. 우선 중장기 체결 강도가 정말 오랫동안 가득 차 있습니다. 네. 3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기 네. 때문에 깊은 조정을 줘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어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좋죠. 어제 기준으로 3% 조금 못 미치는 2.6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는 어떤 그 주체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체결 강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예시 종목부터 빅샷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오늘 새로운 또 빅샷 종목이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주가 추이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현대로템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57.3%, 영업이익은 354.1%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디펜스 솔루션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났는데요. 이 세계 분기 연속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했고요. 또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 33% 수준의 이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레일 솔루션 부문은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또 부품 국산화에 기반해서 원가 경쟁력으로 흑자 지속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 폴란드와 K2 전차 2-1차 계약에 임박한 상황인데요. 규모는 180대, 금액은 약 우리 돈으로 8.4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사 시에는 이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BHI입니다. 이 풍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강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6.1%, 영업이익은 253.4%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배열회수 보일러는 사우디 등의 수출 확대 영향을 받아간 점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보일러와 이 원자력 보조기기의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매출 증가에 따라서 원재료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됐고요. 또 판관 비율이 축소되면서 마진율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4.5%포인트 늘어나면서 57.3%까지 확대가 됐고요. 수주잔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2.4% 늘어난 현재 1.8조 원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월 필리핀의 유틸리티 업체와 또 5,100억 원 규모의 이
보일러 공급 계약을 반영을 했을 때는 이 수주 잔고 현재 약 2.4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수주 잔고인 1조 4천억 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주한 이 두루만 발전소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또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서 이 LNG 복합 화력 수요 증가로 이 배열 회수 보일러 부문에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대비 23.3% 상향 조정했고요. 3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삼양식품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7.1%, 영업이익은 57.2%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수출 물량이 증가했고요.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판가가 높은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이 불닭볶음면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포당 매출액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액 증가는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밀양 2공장 가동 시에는 수출 물량 증가로 높은 수익성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불닭볶음면이 초과 수요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또 관세 정책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카본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2.9%, 영업이익은 무려 1,091%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보냉제를 납품하면서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와 보냉제 교환 계약 물량이 반영됐고요. 또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납품이 이연된 국내 조선사양 보냉제 물량 역시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와 실적 모두 다 기대에도 좋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 북미를 포함해서 LNG 프로젝트의 승인 기조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비해서 기본 설계와 또 제한 단계 프로젝트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내 조선 3사에 보냉제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 함께 제시를 했고요. 또 경쟁사 대비해서 여유 있는 납품 슬롯 으로 올해 약 6천억 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조선사양 납품 시작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주가 21,35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0.5%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이 좀 본조세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소매 판매가 4월 대규모 관세 부과 이후에 전월 대비 1.7% 증가해서 0.1% 증가폭으로 축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에서도 위축되고 백화점에 대한 소매 판매도 감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다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회피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본조세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코스피 지수는 2,600선 돌파 이후에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정책주의 순환매로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좀 섹터별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중국 관광객과 중국 소비 관련해서 카지노와 화장품 섹터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되는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카지노 섹터 관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 이제 5월 16일 금요일 시장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김민수 대표, 임순희 대표, 권배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욕 시장은 지금 사흘째 혼조인데요. 다우가 좀 며칠 내리더니 이제 오늘은 다우가 조금 올랐고 오늘은 이제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도 오늘은 확실히 좀 대부분 내림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소매 판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게 좀 전달 대비해서 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경기와 관련돼서 좀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시장은 뭐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시장이 좀 뭔가 다시 좀 끌고 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눈에 띄지는 않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좀 주춤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듣죠. 김미 대표님 오늘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탑3 잡으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빠질 것 같아서 밀렸다가 이제 오늘은 일단 또 시장이 약간 고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섹터 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대표 섹터 조선 방산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장 분위기는 일단 실적 호조세는 확인됐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 동력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수주 산업의 특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미국발 모멘텀들이 같이 이어졌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수주와 관련될 수 있는 연관된 모멘텀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동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수주가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을 일단 좀 가격 메리트와 함께 같이 보셔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운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강세로 이어가던 HMM이 주가 탄력들을 보여주면서 다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던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어제 대선 주자가 북극 항로에 대해서 개척을 언급했습니다. 유사시에는 이쪽을 확보하고 그래야 더 좀 더 어떤 효율적인 항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HMM에 대한 관리 얘기도 좀 했던 모습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미중 관세의 협상 이후에 운임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보게 되면 일단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벗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운임은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연속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지 흐름들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HMM 쪽으로 봤을 때는 연구체가 이제 전환이 됐고요. 여기다가 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앞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가치 재고를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변화들은 좀 체크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자리를 좀 계속 돌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면세점주 어제 강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수혜가 뭘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수혜 섹터인 대표적인 소비와 관련된 쪽이다. 그러면은 K-뷰티와 함께 확산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지금이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이번 즉 여름 때까지 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섹터다라는 쪽들 좀 체크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의 데이터 그리고 소비 데이터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조선과 방산 수주 소식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해운주 어제 강했는데 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관련돼서는 카지노주에 대한 언급해 주셨습니다.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임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탑3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외국인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 4월 달에는 13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순매도를 보이면서 9개월 연속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5월 들어서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중 간에 이제 그 관세 협정이 뭐
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국내로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분기 기업 실적도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천억,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도 1,4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뭐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일이 이제 지난 밤에 이제 트럼프의 나토 국방비 목표 5%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확대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이 한 2%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뭐 추가적으로 1.5% 투자를 제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5%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러 종전 분위기로 인해서 뭐 나토의 국방비가 줄어들 거 아니냐, 늘어나는 폭이 좀 제한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나토 내에서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더 높게 뭐 시장에서 비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럽 내에 국방비가 증액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동유럽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K 방산이 뭐 지금 상당하게 이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출 성장세, 수주 가능성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세 번째는 미국 소매 판매가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소비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월마트가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관세 여파 그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을 보였지만 2분기 이후서부터는 시장 가이던스를 밝히지 않을 만큼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지만 불확실성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중동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얘기해 주셨고 방산, 조선 말씀도 좀 해주셨고, 예, 지금 임 대표님도 좀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4월달치 나온 게 조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직 관세 이 부분이 본격화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월마트 뭐 실적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아직 물건값은 안 오른 상태고 이제 곧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월 뭐 5월 말부터 해서 6월 7월 사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소매 판매 부분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어쨌든 미국의 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조금 둔화되니까 다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58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배 앵커. 네, 5월 16일 금요일장 한 주의 마지막 거래 우리 시장 양시장은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 상단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기관의 매도세로 유가증권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력이 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0.31% 유가증권 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2,629포인트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오르면서 73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75%가량 또 다시 20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변동성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발 상황 상승으로 좀 고개가 돌아선 모습입니다. 2% 이상 강한
원활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AI와 관련된 계약 체결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 HBM 시장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름세로 출발, 현대차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선 다시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짧게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혼조세 출발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하락이지만 알테오제는 반등 시도합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0.1%가량 오르면서 30만 1,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5월 16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동시과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혼조 분위기긴 한데 반도체는 오늘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죠. 확실히 SK하이닉스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나타난 그 결과,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에 두드러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계속 좀 작용을 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0.35%, 2,630선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코스닥은 조금 덜하긴 한데 지금 또 살짝 약보합으로 돌아지기도 했고 코스닥은 좀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좀 주춤합니다. 733선 마이너스 0.02% 얘기가 좀 되고 있죠.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야간장에서는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얼마로 좀 시작을 할지 한번 보죠. 지금 2.5원 올라서 1,397원, 어쨌든 1,400원 밑에서 출발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아직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순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대신 선물은 오늘 또 사네요.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을 좀 팔았는데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출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도록 하죠. 권별 앵커. 네, 금요일장 오늘도 역시나 경계감이 가득한 채 우리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눈치 보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도에서 에이펙 회의가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상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도 시장에는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는지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빨간 색깔로 출발한 종목군들이 하락으로 출발한 종목이고요. 초록 색깔로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입니다. 곳곳에 붉은 색깔이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봉합권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전자기술 쪽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가 짙은 초록색불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두산퓨얼셀이 오늘 2.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 원이 2에서 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 좀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조업인데요. 2차 전지가 오늘 강한 하락 나오는데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방산주들의 힘은 괜찮은데 2차 전지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 수입물과 수출물가 데이터가 잡혔는데 2차 전지의 가격 하락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고 현대 롯템이 3.8%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방산주의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 롯템은 수주 소식과 함께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KB금융의 낙폭이 조금 깊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고요. 의료기술이 오늘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섰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이제 중동에서 진출을 시도를 한다라는 그러한 소식,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대표주들도 보합권 출발 나오면서 전반적인 섹터에서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특이한 점은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방산주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것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의료기술 쪽 좀 자세히 보게 된다면요. 알테오젠이 0.1%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ABL이나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바이넥스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펩트론과 휴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 클래시스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텍소는 상승하고 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 가운데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파마 리서치는 반대로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삼천당제약이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로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조업 2차 전지 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6%가량 빠지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부품 기업인 SPG는 2%가량 나홀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보시죠. 네, 이 아래쪽 이 전자기술 쪽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이름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 가운데 유독 빨간 색깔로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인 엔캠이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넥슨 게임즈가 오늘 5%에 가까운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반면에 엔터주 성향이 있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2.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컨슈머 서비스 엔터주들도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경계감이 굉장히 강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곰베랭커 수고하셨고요. 코스피는 아까보다 조금 나은데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0.3% 가까이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코스피는 지금 순매수로 살짝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선물은 좀 1,000억, 벌써 1,100억 넘게 1,200억 가까이 지금 선물은 순매수 규모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번 말씀 들어보죠. 김 대표님은 오늘 출발상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랑은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작부터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더니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네요. 네, 그때 달라요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 현물은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한 기조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똑같이 9시 반 넘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을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저항대로 알려져 있는 2630선을 그래도 계속 터치하면서 안 빠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약간 억울하게 밀렸다가 그걸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계속 또 중요한 지지권이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또 오전 중에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상승 탄력이 높은 쪽이 음식료, 담배입니다.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어떤 섹터를 다 끌고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실적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네요. 그게 이제 주가에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기계 장비들 아마 현대로템을 비롯한 또 방산 쪽의 흐름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현대로템은 아침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40%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쪽들 바라보고 있고 운송장비 쪽들 강한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비금속, 보험, 종이목재 약간 정책 테마주들이 들어갔던 섹터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또 밀리고 있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반응을 또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거 있고요. 그런 쪽에서 섹터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강한 쪽은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쪽들 이쪽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좀 확실히 좀 더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전력 설비 쪽 강한 모습들이고 그밖에 로봇 쪽들 강한 모습들이고 또 원자력 발전까지 강한 흐름들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좀 전반적으로는 섹터도 섹터지만 종목 쪽에 어제 나왔던 실적을 기반으로 종목적으로 좀 더 탄력을 좀 가하겠다는 쪽들의 모습들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쪽들을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 참 높은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만 그대로 뭐 커플링하듯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도해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참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 이제 뭐 하나 딱 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시대가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임순 대표님 또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상단이라고 보여지는 2,630대가 넘어서면서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현물에서는 계속 지금 순매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 약세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뭐 대형 지수 관련된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뭐 아니면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실 땐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뭐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일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새로운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춤을 추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력이 계속 좀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의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된 기업 뭐 완성이나 아니면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산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뭐 관련된 국방비를 이제 증액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이 어저께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동유럽 지역 내에 계속 지금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 이런 국방비 증가가 국내 방산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뭐 이와 같은 이런 동유럽 국가의 추가적인 그런 수출 계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전력 관련된 설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뭐 원전이나 뭐 친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플러스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력에 대한 뭐 지금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전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전력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전력을 설치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력 설비 전선주 쭉 하는 데서는 일단은 수요가 당분간 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체도 분명히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타이 뭐 전력망 이게 뭐 멀쩡한 데가 별로 없더군요. 우리도 우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전력 설비나 이쪽 관련해서는 보면 유럽은 확실히 좀 지멘스라든가 그다음에 G 버노바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원래 좀 큰 회사들 있죠. 그런 쪽의 수요가 선진국들은 확실히 그쪽에 좀 관심 뭐 주문을 하더라도 그쪽을 일단 우선순위를 좀 보는 것 같고 그쪽에서 좀 주문이 이제 넘쳐서 이제 걔네가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큰 시장에서 이 브랜드 가치 뭐 제품 경쟁력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얘기는 하더니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 브랜드 가치 차이가 나는 거 뭐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하지만 품질이 좋고 하니까요. 또 납기 우리 또 기가 막히게 잘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 가치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점 강화될 거라 기대를 좀 해봅니다. 13분 좀 넘었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곰배 랭커. 네, 금요일장 개장한 지 한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투자자들은요, 정책 테마 관련된 섹터를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스오뱅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4의 인터넷 은행 추진에 힘이 쏠리면서 이로 인해
때문에 오늘 리드코프와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공약 관련해서는 교육,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의료 AI까지도 검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전 오늘 섹터 자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벨기에가 원전 부활을 선언을 했습니다.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한 가운데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한국이 원전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다라는 지적적인 언급을 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 섹터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배터리가 로봇 전용 배터리로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투자 심리는 현재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매매 동향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 시장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오늘 주 후반, 장후반에 갈 때 과연 기관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폭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32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94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양식품의 상승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려 20%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농심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MSCI 편입이 된 삼양식품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쏟아지고 있고 주가 역시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 8%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한세 MKM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뿐만 아니라요. 지금 MSCI에 함께 편입이 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BL팜텍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비츠로시스도 오늘 가격 제한폭, 메디코스도 오늘 상승세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테마 오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드코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제사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무려 23%가량의 시세를 어제에 이어서 강한 시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히 그렇게 시장을 확 틀어주는 주도주 역시 좀 약하죠. 지금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선 관련된 이런 정책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들 일단 좀 눈에 띄고요. 자, 오늘 종목별 특징들 두 분은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종목 장세의 느낌이 납니다. 어제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또 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원자력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LNG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 BHI가 오늘 지금 실적 발표하고 거의 8%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동력을 이끌어낸다. 참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그런 조정 없이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어떤 지금 실적을 잘 발표했던 것에 따른 후속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 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발표가 됐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열회수 보일러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늘어나는 수주 잔고가 주가를 이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주가 약 한 6천억이었다. 쪽들이 배경이 되면서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급하게 한 4월 말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수주 잔고와 함께 변하는 시장 회사의 모습들을 좀 더 체크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계속 또 관심은 갖되 막 따라가는 것보다 일단 계속 또 눌림목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로봇 쪽들이 강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로보티즈였다가 오늘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또 강합니다. 현재 20%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갭상승 후에 계속 또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처음에 이 회사를 볼 때 로봇 청소기 회사라고 해서 애써 무시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뭐 재평가의 모습들 보게 되면은 안에 있는 제품 중에서 부품 중에서 로봇 스핀이라는 쪽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갖고 있는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적용 능력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로봇 청소기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모빌리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많이 쓰이겠다라는 쪽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은 그래도 매출은 찍힌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응용하는 가능성들은 좀 생각해 볼 텐데 아직은 아직까지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이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더 확인하고 보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오늘 또 시장에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 2차 전지 쪽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벌써 또 30만 원이 이탈하면서 주가에 좀 타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9만 8천 원대, 3%대 가까이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홍콩에서 CATL이 상장됩니다. 추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은 일단 홍콩에 상장되는 CATL 롱, 한국 숏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CATL은 이제 한국까지 영업합니다. 현대기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영업이 이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대기아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막상 또 중국의 탄산 리튬은 저점대에서 살짝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 모두 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는 커집니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부터는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 짧게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국면들이 어떨까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분명히 지금 가야 되는 건데 세상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워낙에 2023년 초반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워낙에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 찍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시작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바닥 찾는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보니 참 지치죠. 참 눈에 보이긴 하는데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게 2차 전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임수연 대표님, 종목별 특징들,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로봇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인 이제 유니트리의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만큼 유니트리가 지금 테슬라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이제 기술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니트리에 납품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런 시장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오늘 또 다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국내에 햇빛 연금이다라는 그런 이제 개별 정책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의 확대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HD 현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계속 지금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 어저께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이나 북향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HMM 자체가 갖고 있는 수익성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금성 자산이 지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뭐 자사주를 뭐 2조 원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뭐 업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이제 산업은행과 이제 해진공이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억눌려 있는데 그 부분을 자사주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H&M 같은 경우도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하지 않지만 과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퀘스천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CATL이 아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내 업체보다 더 선호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업황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띄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그 중국 업체와의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낙폭, 특히나 LG 엔솔의 낙폭이 굉장히 눈에 띄고 지금 상장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CATL 상장 소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급격하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계좌에 수익이 났으면 즐거울 텐데 또 아닐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일단 금요일이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피로감도 살짝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미국 시장이 잘 버티긴 하는데 더 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감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좀 현금 좀 챙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현금 비중은 조금 높여가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종목 장세의 성격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보다도 종목을 더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그걸 좀 맞춰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자체보다는 이슈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말씀해 주셨고 임 대표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650선이 일단 상단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 부분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그렇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선별화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공통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수나 섹터 쪽보다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의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동 나비엔이라는 회사 가져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동나비의 1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의 컨센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이 395억이 나왔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시현했고요. 국내와 해외 사업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원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이제 특히 환율 부분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동사한테는 굉장히 좀 환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북미 시장이 가장 관건인데 북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형 저장식 온수기 그리고 전기형 순간식 온수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형 순간식 온수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북미 쪽 업체들과는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수입 품목 점유율 50% 정도를 증가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은 이런 상황이고요. 국내 쪽은 일단은 신사업인 나비앤 매직 그리고 북미 쪽에 HVAC 시장 퍼니스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또 히트펌프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조금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주가 수준이 25년 선행 PER로 대략 8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6년치를 끌어다 보면 7배 초반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역사적으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밸류에이션 가격이 대략 한 PER 10배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북미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유리하고 또 일본 업체들의 수입 점유율이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 자체가 북미 쪽에서 이제 동사한테 유리한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경동 나비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작년부터 사실은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을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방의 여력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에도 매수가 충분한 가격대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9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69,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4,000원 부근,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인사 말 속에는 투자 전략의 그 핵심이 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상당 부분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데 중동 순방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협력 관계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순방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예. 지금 그 이슈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그 통상은 이제 첫 번째 순방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애 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은 각국에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거는 수수인데, 근데 만약에 거꾸로 미국의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는 어느 순방지를 처음에 고르냐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급변하는 무역 정세와 본인의 어떤 관세 정책 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어디에 순방지를 처음으로 가느냐라고 이제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골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골랐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도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선할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고 다시 이번에 이제 4년 만 리턴 매치에서 그 백악관을 복귀했는데 지난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순방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였고 2번 연속 사우디아라비아를 골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은 모든 나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뭐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그것이 이제 미국 전체의 어떤 풍토를 반영하는데 미국 최고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많은 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 종합면이 나오고 무조건 3면은 국제면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를 중요하시 여기고 이런 어떤 맥락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유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기 때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통상 알 수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런 기조보다는 무역과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이번 수방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가 카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2천억 달러 있었고 예. 또 가만 나온 이슈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뭐 280조 원의 뭐 AI 예. 관련해서 협력을 했다 뭐 그런 이슈도 상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3개국을 돌면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그 잘 와닿지도 않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카타르,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이제 마지막 순방구 중동 마지막 순방구였던 UAE에서는 뭐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UAE가 뭐 10년간 투자하겠다. 10년이라는 말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적용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얼마만큼 이제 10년에 그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명목적으로는 이제 그 1조 4천억 달러 투자하다가 발표를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사우디와 중동을 첫 순방지 골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절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역과 경제를 일으키는 것에 절박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점이 비즈니스,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기업가 출신이고 방송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강점이 그 무역과 기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첫 순방지로 그냥 대외적으로 야, 나 외국에 갔다 왔어. 누구 총리 만나왔어. 이런 거를 뭐 과시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중동을 첫 순방지로 골랐고 실속이 사실은 예정대로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은 정책 기조, 뭐 지금 겨우 100일 지났는데요. 남은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계속 무역과 경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특이했던 부분이 중동의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는데 예. 과거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에는 사이가 그렇게 딱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껄끄러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조 변화가 있는 건지 뭐 새 정부니까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는 예. 뭐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 대비할 수 있는 점인데 뭐냐면은 그 바이든 정부 때 결국 이 사안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의 정권을 뺏겼다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실은 블루 칼라들이 자기가 이제 매일 그 데일리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만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정도나 뭐 전철 타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자기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은 휘발유 값에 되게 민감합니다. 네. 휘발유 값이 비싸면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휘발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원유 가격을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가 세계 최강국 중에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에 하나니까 사우디를 찾아가서 바이든 정부가 직접 찾아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원유 증설을 요청했는데 이런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수모를 당한 적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민망할 정도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사이드에서 야멀차게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왜 그랬냐?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빈사마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이제 그 독재 정권이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부인데 거기서 이제 반체제 언론인 카슈카지를 갖다가 이제 그
빈사마 왕세자가 이제 암살했다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이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찾아갔더니 아까 말씀 빈사마 왕세자가 뭐 거기 왜 왔냐는 듯이 너 누구냐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야멸죄에 대하면서 전혀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었고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차지해 두고 왜? 당장 자신의 급한 거는 이제 무역 수지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적자의 천문학적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유가를 갖다 낮춰야 됩니다. 유가를 낮추려면은 사우디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사우디가 증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기 전에 오페크 플러스가 사실 증설을 하기로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내려갔죠. 유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빈사마 왕세자를 만났더니 역시 예상대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제 그 선물 보따리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막에서 보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민주주의보다는 자국의 표가 더 중요하다. 블루 칼라들이 사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주의 독재는 상관이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 만한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실리를 찾고자 빈사마 왕세자의 잘못된 정책에서는 이번 단어 하나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리적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되게 공고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 코너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우디와 우리가 또 다른 스텝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되게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뭐 민주적이냐 이건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예. 자국의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신경 쓰는 그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기적인 뭐 이익 이런 부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유가 급상승 이런 부분은 제동이 걸리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뭐 사우디를 방문하기 전에 그런 기조는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유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WTI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갖다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사실 약세를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관세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때리면서 유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내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갖다가 좀 초월하는 관세를 때리니까 그러면 사실 세계 각국 간의 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무역이 위축되면은 세계 경제 흐름이 안 좋아지고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석유를 갖다 유가를 갖다 원해야 되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WTI가 사실은 이번에 중국과의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치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사우디와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러면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플러스가 트럼프 대통령 주도에 따라서 이제 유가를 갖다가 원유를 증설한다면 예전과 같은 뭐 $80, $90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무슨 뭐 화석 연료 때문에 뭐 지구 온난화, 뭐 친환경 이런 것은 역시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또 엄청나게 파헤치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일본에 요구한 것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할 테니까 너네가 참여를 해라.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나라 일본에 이제 협조가 없이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태국 정부에게도 의사타진해서 태국 정부는 그 알래스카 LNG에 참여했다 밝혔어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축은 무엇이냐? 어떻게 쓰든 이제 에너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쓰든 그 유가를 갖다가 증설을 해서 원유를 증설해서 유가를 내리겠다. 유가를 내려야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내내 일어날 거예요. 결국 중국과 90일간 유엔을 하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 모르겠는데 다시 때려. 이러면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새벽에 있어도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있을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급망인 충격은 사실 지속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카드를 쥐고 있다. 어떤 카드? 인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수 있으니까 대신 유가를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우디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아까 좀 전에 차트에 보셨지만 사실은 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같은 $80, $90가 도달할 것이냐?
그 예상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파월 연준의장이 장기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시사한 거 그 예, 예.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유가 하락과 달러와 약세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달러 강세가 약세 이런 부분은 또 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달러 약세가 됐었지라도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강달러 원해 이렇게 얘기했지 달러 약세를 갖다가 용인하거나 뭐 심지어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 또 다른 흐름이 무엇이냐?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로치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3일 계엄 때문에 그 갑자기 뭐 1,5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에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저도 뭐 그 예상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500원 돌파할 것 같았지만 지금 주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대상으로 6개국의 환율을 갖다가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사실은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라는 것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출하긴 편하고 수입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역 수지를 줄일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랑 이제 그 결합이 돼서 환율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이제 2000년 이후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한때는 뭐 30% 넘었다. 지금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이제 환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화를 갖다가 단독으로 이제 그 평가하기보다는 위안화랑 이게 결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안화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상보단 적게 내려갔을 뿐이지 만약에 위안화가 또 같이 이제 강세를 보인다면 그 우리나라 원달러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0일 동안에 정책으로 생긴 거치 지표에서 큰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두 번째 달러는 약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원화 환율은 내려가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로 끝날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신 다음에 업종을 투자하시고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예. 좀 중요한 예, 핵심 맞습니다. 축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엔비디아 칩을 18,000개, 정말 그것도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숫자입니다. 18,000개인데 엔비디아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처음에 내놨던 칩이 이제 H칩의 호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엘인데 블랙엘은 이제 사실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G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은 블랙엘에다가 중앙처리 연산장치를 갖다 같이 붙여서 CPU를 붙인 것을 이제 GB라고 합니다. 가장 고가의 칩인데 개당 7만 달러. 그리고 물론 이제 18,000개를 구입한다니까 개당 7만 달러보단 낮춰서 주겠죠. 엄청난 숫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당 7만 달러로 계산해 본다면 1조가 넘는 돈을 젠센 왕이 트럼프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1조 7천억이라는 계약을 갖다가 사우디 한 곳에서만 이제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방문해서 18,000개의 칩을 갖다 구매하기로 발표하니까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5% 오르면서 시총 3조 달러를 갖다 다시 회복을 했어요. 3조 달러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아직은 시총 2위이긴 하지만은 3조 달러를 회복했고 이 더불어서 그날 YTD S&P 500의 YTD가 사실 플러스로 돌았어요. 미미하긴 하지만 0.084%로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속절없이 떨어져도 S&P가 500이 뭐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갔다가 계기로 물론 그 전날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게도 두 가지 이제 강력한 호재를 전달하면서 S&P 500이 사실은 그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신데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 물론 오늘 종가는 반영 못했고 어제 종가까지 보시면은 사우디 방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달 정도의 엔비디아 순위를 보시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서 생긴 충격이 어느 정도 됐냐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20%,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뭔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면 그 칩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실제로 설계를 하고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전문성이 필요한데 슈퍼마이크 컴퓨터 여기 34%.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비디아 생태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 어제 종가 기준에서 11%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더불어서 사우디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과 AI 협력 그런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뭐 안보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예. 그쪽에서 먹을거리가 또 상당하니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수혜 관련성 이런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수천 말말만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큐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약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하락 전환되면서 좀 밑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 환율은 1,400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뵙겠습니다.